Tell me pretty lies, look me in the face. Tell me that you love me, even if it's fake. 안녕하십니까? 대학병원에서 만 17년 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아린지아입니다. 제가 이전 편에 심전도까지 하고 나니까 너무 깊이 갔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전도는 어려워도 너무 어렵고 무거워도 너무 무거운 주제였거든요. 그래도 꼭 한 번은 해야 했기 때문에 진행했지만 다시 주제를 가볍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신규 간호사 선생님들이 무엇으로 공부하나 물어봤거든요. 포켓북도 있고 커다란 어려운 책도 갖고 다니고 병원에서 제공하는 매뉴얼도 열심히 보더라고요. 다들 열심히 하네 하는 생각을 했더랬죠. 저는 얼마 전에 서점에 갔는데 임상 노트라는 것이 눈에 보여서 나도 모르게 임상 하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으면서 손을 뻗어 책을 보게 되었는데요. 직업병인가 봐요. 임상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눈에 딱 꽂히더라고요. 사실 기대하지 않고 봤는데 기대 이상의 것들이 많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 외워야 하는 것들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기초적인 것들이 잘 수록되어 있어서 책 내용을 인용해도 되겠는지 문의를 드렸고 다행히 허락을 받아서 일부 내용을 참고해서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우선 우리가 실전에서 많이 보게 되는 드레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요. 제가 행정부서에서 7년을 있다가 다시 병동으로 가니까 드레싱 재료가 90%는 바뀌어 있더라고요. 소독 물품 적용 방법도 그렇고요. 인턴 선생님이나 전공의 선생님이 어떤 재료를 달라고 하는데 한 개도 못 알아듣고 다시 신규로 돌아간 느낌이었습니다. 여전히 드레싱 어시스트는 액팅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죠? 그런데 제가 있는 병동은 간호사 2명이 근무를 해야 할 때가 많았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모든 액팅 업무를 했었어요. 전공의 선생님이나 인턴 선생님이 저를 엄청 부담스러워하면서 액팅 간호사를 찾는 일도 많았습니다. 느낌 아시죠? 마음대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해야 하는데 갑자기 고연차가 나타났으니 말이죠. 여하튼 서론이 길었네요. 얼른 본론으로 가볼게요. 저는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 같은 거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건조 드레싱이나 습윤 드레싱 이런 거는 책에 다 나오니까 패스하고요. 드레싱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상처 위에 덮는 붕대라는 뜻인데 우리는 통칭 소독을 포함한 상처를 치료하는 일로 말을 하죠. 셀라인 드레싱, 오픈 드레싱, 웻 드레싱, 심플 드레싱, 컴플렉스 드레싱, 폼 드레싱, 번 드레싱, 오피운드 드레싱, 이리게이션 드레싱 등등 방법이나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서 표현하는 언어도 많이 있으니까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신규 시절 이야기 하나 해드리자면요. 당뇨발로 치료를 받는 환자가 있었는데 전공의 선생님이 갑자기 스테이션에 오자마자 김제 환자 발 담글 거니까 준비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에잉? 무슨 말이지? 발을 담근다고? 하는 생각을 하며 또다시 멍 때리기를 시전하면서 그 전공의 선생님을 바라보았죠. 제가 못 알아듣는다는 것을 알았는지 전공의 선생님은 베타 웻드레싱 할 테니 준비해달라고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저는 그 당시에는 그걸 못 알아들었었어요. 선배 간호사님이 계시는 병실로 뛰어가서 선생님, 베타 발을 담근다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고 선배 간호사 선생님은 소킹한데? 알았어. 대아랑 베타딘이랑 생리식염수 꺼즈 많이 준비해놔 라고 하셨어요. 엥? 소킹은 또 뭐지? 머릿속은 더 엉키고 말았습니다. 여하튼 못 알아듣는 거는 뒤로 미루고 다시 처치실로 뛰어가서 말씀하신 대로 대아를 꺼내고 베타딘 생리식염수 꺼즈를 준비했죠. 느낌상 대아라고 하니까 뭐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베타딘 3통, 생리식염수 3통, 꺼즈는 드럼에 담겨있는 것을 1통을 준비했었어요. 선생님은 제가 꺼내놓은 것을 보시고는 기막힌 듯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대아의 베타딘 1통과 생리식염수 1통을 한 번에 다 부으시고 거즈를 푹 적셔서 드레싱 세트를 펼치고 그곳에 놓으시더라고요. 그 후에 환자를 처치실로 데리고 나왔더니 전공의 선생님이 환자 발에 이미 감겨있던 붕대를 풀었는데 까맣게 피부와 발가락이 죽어 있었습니다. 발바닥 쪽은 뼈가 다 드러나 보였고요. 그 발을 베타딘과 생리식염수가 섞인 대야에 담갔습니다. 그제야
아, 발 담근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라고 보고 있었어요. 한 10분 정도를 그렇게 두었다가 전공의 선생님은 적신 거즈를 발가락 사이사이에 끼우고 발바닥 쪽에도 베타딘 거즈를 모두 채워 넣은 후 붕대를 감았습니다. 드레싱이 완료된 후에 환자가 너무 고통스러워해서 진통제를 추가로 투약해주고 병실로 모셔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경험으로 많은 것이 나왔죠. 베타딘 웨트드레싱, 즉 베타딘이라는 소독제를 이용한 거즈를 즉 적셔서 습윤 드레싱을 했는데요. 소킹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 젖은, 흠뻑 젖은 또는 담그다 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의 선생님이 발 담근다 라는 표현을 했고 그것을 선배 간호사님은 소킹이라고 말을 한 것이었죠. 이렇게 경험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근무하면서 실제적으로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하는 드레싱 재료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어떤 재료를 사용한다고 하면 환자의 드레싱 적용 여부가 어떠할지 대략 감이 오거든요. 10년 전쯤만 해도 메디폼, 듀오덤, 기타 몇 가지 정도만 있었는데 최근에 사용되는 드레싱 재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할 수 있는 만큼 어마어마하게 종류가 많아졌습니다. 일반적인 상처에 사용하는 드레싱, 수술 후 사용하는 드레싱, 화상, 욕창 등등 활용하는 것이 모두 다 다르고 진료과마다 사용하는 재료가 또 다릅니다. 성형외과, 피부과에서는 테이프조차 일반적인 것을 사용하지 않고요. 서전이 있는 모든 파트가 다 다른 재료를 사용하고 그 이외 시술받은 환자나 드레인 또는 튜브를 유지하고 있는 환자에게 적용하는 드레싱도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든 특수한 상황의 드레싱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죠? 이건 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요. 우선 암도님 책에는 네오, 폼, 트랜스페런트, 하이드로콜로이드, 알지네이트, 하이드로파이버, 기타 등등으로 분류를 하셨더라고요. 참 정석대로 분류를 잘 하셨는데 저는 그냥 제품 이름으로 주로 기억하면서 일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가장 최근에 있던 병동이 VIP 병동이라서 모든 과의 재료를 많이 접했지만 그 중에 경험상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부터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정말 대표적인 국민 드레싱 재료라고 할 수 있는 메디폼 듀오덤을 해볼게요. 앞으로 여러 가지 재료를 말씀드리면서 질병의 차이도 알려드리게 될 거예요. 메디폼은 폼 타입이 있고 하이드로콜로이드 타입이 있습니다. 폼이라는 단어를 직역하자면 거품이거든요. 스펀지 같이 생긴 것을 압축시킨 형태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딱 감이 오죠? 스펀지 같이 생겼으니까 진물이나 고름이나 피 같은 것이 나오면 흡수를 잘할 것 같죠? 하이드로콜로이드는 합성 고무 성분과 셀룰로스가 혼합된 탄성 고분자 하이드로겔로 만든 드레싱이라고 하는데요. 뭔가 말이 어렵죠? 접착면에 발려진 하이드로콜로이드가 상처에서 나오는 진물을 흡수하고 습윤 환경을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 실제로는 이 폼이나 하이드로콜로이드 제품 모두 당연하겠지만 퍼스를 어느 정도 제거해서 흐르지 않도록 하고 피도 멈추게 한 후 적용해야 합니다. 폼 타입은 거의 접착력이 없고 하이드로콜로이드 타입은 접착력이 아주 약간 있지만 둘 다 픽싱롤과 같은 것을 사용해서 접착해야 합니다. 메디폼은 5cm에서 50cm까지 여러 가지 사이즈가 있고 두께도 1mm에서 5mm 그리고 아주 얇은 씬도 있어요. 진물이라고 하죠. 삼출물이 많은 경우 두꺼운 것을 사용해서 흡수를 시키고 상처가 넓은 부위는 넓은 메디폼을 붙이겠죠. 진물이 별로 없고 깊이가 약한 상처는 얇은 것을 붙여도 될 거예요. 메디폼은 떼어낼 때 상처면에 접착되지 않기 때문에 통증이 거의 없는 장점이 있고 삼출물이 너무 많아서 매일 또는 하루 3회까지도 드레싱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약한 상처는 한번 드레싱 후 3일까지 유지하기도 합니다. 간혹 환자가 드레싱을 왜 매일 안 해주느냐고 묻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때 상처에 붙여놓은 것이 나쁜 것을 흡수하고 촉촉하게 유지해 주는데요. 그래야 빨리 회복되니까 계속 유지하고 계셔야 해요. 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드레싱 하게 되면 오히려 상처에 자극을 주게 되고 자꾸만 외부 환경에 노출시키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진물이 많지 않으면 매일 드레싱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라고 이야기해드리는 것도 좋겠죠. 간혹 오랫동안 유지해 놓을 경우 메디폼 위로 붙여놓은 테이프나 픽싱롤 또는 부직포 재질의 테이프로 인해서 피부가 벗겨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은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테이프로 인해서 피부가 떨어져 나가면 오히려 그곳을 또 드레싱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노인들은 일반 테이프로 이러한 양상으로 피부가 벗겨지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불나가 생기기도 하고 테이프 붙였던 자리에 스카 또는 알러지가 생기기도 하니까 테이프를 뗄 때 확 떼어내면 안 되고 주위 피부를 눌러가면서 천천히 떼어주어야 합니다. 자, 메디폼을 했으니 이제 듀오덤을 해봐야겠죠? 듀오덤은 트리플 하이드로콜로이드 성분이라고 하는데 메디폼 3배 정도 되는 하이드로콜로이드인가 하는 생각이 들죠? 듀오덤은 원래 장로 환자 드레싱으로 사용하기 시작해서 일반 상처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됐다고 합니다. 듀오덤은 메디폼보다 깊지 않은 상처에 사용합니다. 상처 치유 과정 동안 딱지라고 하죠. 가피가 형성되는 것을 막고 피부의 결합 조직의 합성을 촉진해서 새살이 적절히 차오를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진물을 메디폼처럼 빨아들여서 흡수한다기보다 하이드로콜로이드 성분이 피부 속의 영양분 이동을 촉진하고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되는 삼출물을 적정하게 유지시키는 목적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삼출물을 인체로부터 끌어내서 듀오덤을 붙인 주변으로 흘러나오는 경우가 많죠. 상처 부위로부터 붙이는 반경은 상처보다 4분의 1 정도 더 크게 붙여주는데요. 너무 좁게 붙이면 주변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많아서 자주 교체를 해야 하고 너무 넓게 붙이면 삼출물 압력을 많이 받으면서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고 떼어야 할 때 주변 피부가 많이 아픕니다. 반대로 부풀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떼려고 하면 상처가 더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치유된 상처에는 듀오덤만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외부 환경으로부터 상처를 보호하는 역할은 당연한 것 같고요. 메디폼보다 접착력이 있어서 듀오덤만으로 충분히 잘 부착되어 있습니다. 다만 듀오덤 CGF라고 해서 컨트롤 겔 포뮬러인데요. 일정한 성분의 겔을 조절해준다는 의미라고 하는데 굳이 알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이건 일반 듀오덤 씬보다 두꺼워서 메디폼처럼 부착해야 하는 테이프 종류를 한 번 더 붙여주어야 하죠. 듀오덤은 붙인 후 7일까지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듀오덤은 테이프의 역할도 합니다. 성형외과 수술 후 연약한 피부를 보호해야 할 때도 사용되고 신생아 얼굴에 붙여서 보호하고 그 위에 테이프를 붙이기도 하죠. 약한 1도 화상으로 큰 문제는 없으나 통증이 있는 상태나 약하게 긁힌 상처 같은 것에 붙이면 통증이 없이 회복이 매우 빠릅니다. 어떻게 보면 메디폼보다 더 활용 범위가 큰 것 같습니다. 가끔은 상처계의 만병통치약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잘라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모두 아시겠죠? 어쩌다 보니 좀 이렇게 길어졌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편에는 부착하는 테이프 종류, 네오 드레싱, 바이아테인과 같은 것들로 이어가 볼게요. 그럼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렌지아TV 오늘 하루도 무사히. 거즈를 푹 적셔서 적셔서